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 주말 법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지난 정부의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당과 전 정권 측은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전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정당성을 확보한 반면 야당과 전 정권 측의 공세는 추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씨의 이딴 폭로성 발언과 자신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씨 관련 의혹,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취 관련 논란까지 말 그대로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다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부터 알아본 다음 사정정국의 속보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침탈당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말씀 되돌려드립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범인이다. 선수사 후 특검을 주장하더니 왜 또 말을 뒤집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특검일 뿐입니다. 법원이 지난 주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말 김 부원장을 구속하고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산의 민주연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전 8시 반쯤 출근하는 당직자들 틈에 섞여 이 당산의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민주연구원 사무실이 있는 당사 8층에서 민주당 의원, 당직자 등 관계자들과 또다시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사팀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건물 1층에서 관리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했고 또 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를 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의자 개인 근무 공간인 8층 소재의 민주연구원에 도착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김 부원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또 개인 소지품 등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시도는 1차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닷새 만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이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제1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크게 반발했었고요. 오늘도 국정감사 오전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한 채 당사 앞 의총을 소집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한적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표도 곧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당사를 진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요.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압수수색을 다시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집에만 남은 것 아닌가,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어 당사 앞 의총에 참석한 이 대표는요.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힘내십시오.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장관도 그 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이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소식이 한동훈 장관의 국감 출석 직전에 알려지면서 이 관련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한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재집행되고 있더라고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첫 국정감사에 임하셨던 소회랄까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법무부를 이끌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잘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이 비대위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이러면서 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진실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한 민주당 당직자들이 당사 앞에 결집한 것과 관련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민주당사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윤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요,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협치 파괴를 사과하라면서 민주당은 모든 당원이 똘똘 뭉쳐 상하로 좌우로 한마음 한몸이 돼서 정치 탄압에 대해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2시에요. 긴급 의총을 재개해서 현재 중단된 국정감사 진행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발언 소개해드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방금 녹취를 확인해 보니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물건 던지는 것은 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대검 국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또 압수수색을 방해할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오늘 검찰이 민주당의 저지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한동훈 장관이 아까 오늘 영장 집행 방해는 범죄의 영역이다 이렇게 한 부분이 정말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이처럼 날로 격해지고 있는 이재명 사정정국의 한가운데에는요. 바로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의 본부장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온통 그의 입에 쏠리고 있는데요. 구속에서 풀린 뒤에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정말 한풀이 하듯이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유 전 본부장이 주말 사이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구해왔던 이른바 윗선들에 대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급하게 갈 것 없이 천천히 말려 죽일 거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추가 폭로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입이 향후 검찰 수사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오늘도 이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유 전 본부장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대손자금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으셨던 건가요?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지시 있었다고 건너라도 들으신 게 있으세요? 네, 주말 사이
주말 사이 가장 주목이 된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관련된 이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죠.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말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유 전 본부장이 입을 열게 된 결정적 이유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지난 주말에 쏟아졌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요.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요. 또 김 전 처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말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르냐, 이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었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호주, 뉴질랜드 방문단에 유 전 본부장 그리고 김 전 처장도 포함이 돼서 9박 11일 일정을 함께 한 거,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 유 전 본부장은요. 뉴질랜드에서 요트값도 자신이 대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한국일보는 전했는데요. 자신은 이 요트를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돈은 대줬다면서 이 대표는 요트를 타러 가놓고는 그럼 이 대표가 받은 게 아닌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년간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이 지금 시점에서 이 같은 폭탄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이 자포자기 심정과 모셨던 윗선에 대한 배신감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에 대해서 지금 배 씨가 여자 유동규 아니냐라면서 자신과 배 씨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일보가 보도를 한 거죠. 유 전 본부장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 대표를 비롯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공인한 측근들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한 배신감 그리고 불만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는 발언이 이 지난 주말 언론 인터뷰에 나왔다는 건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해서 내가 그들하고 10년을 같이 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요, 불법 자금은 1원 한 장 받은 일 없다,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 해명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더라라며 의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 대장동 특혜비리 재판 출석 이후 중앙일보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재판 중에 잠시 이 대표 해명에 대한 기사를 봤다면서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은데 내가 너무 헛된 것들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 건데요. 관련해 과거 이 대표와 거리를 뒀던 유 전 본부장의 발언과 오늘 이 대표의 모습까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는 그런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뭐냐면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이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누구 가까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들 같아요.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건 맞죠. 그러나 저희가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고. 김용 부위원장이랑은 연락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 유동규 본부장 통해서 계속 지목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주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의 측근들을 겨냥해서 폭로를 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들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아까 저희가 기자들이 다 소개해드렸다시피 추가 폭로까지 지금 예고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 전 본부장의 입이 뭐 내관이 됐다, 폭탄이 됐다, 이런 지금 언론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지금 이야기한 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뭐 말려 죽이겠다, 이런 등등의 언급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들 입장에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어디로 이게 튈지 모르는 굉장히 지금 위기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준 사람은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의 판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한국일보 인터뷰 같은 경우에 보면 검찰이 상당 부분의 증거를 이미 갖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런 자신의 말과 더해서 어떤 근거라든지 이 정황적인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이런 부분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등의 경우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 인물로 또 꼽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까지 갈 수 있느냐 여부는 이제 향후에 검찰 조사에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뭐 턱 밑에까지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온 부분이어서 향후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다. 굉장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아마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당으로서도 좀 고민이 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외에도 유 전 본부장은요, 검찰 조사에서 작년 9월 자택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버린 것과 관련해서 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 등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이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이제 정진상 실장하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그런 사실이 당시에도 보도가 됐죠.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유 전 본부장은 이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 다음 날에 김용 부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김 부원장이 사건을 지휘하는 이 중앙지검장과 이야기가 됐고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정수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지검장하고 누군가 이야기가 됐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네, 특히 유 전 본부장은요, 이 중앙지검장과 이야기를 나눈 당사자가 정진상 실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는데요.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이 말대로 병원을 찾았지만 지난해 10월 1일 검찰에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1년여간 구속됐다가 최근에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 부원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면서 이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 측도요, 중앙지검장은 물론 평검사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관련해서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압색 과정 휴대전화를 갖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그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휴대폰 던져서 못 찾았다는데 그 경찰이 찾았다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사과드렸습니다. 불찰입니까?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3년경부터 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라면서 정 실장 접대 사실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이흥주점에서
정 실장, 김용 부원장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고요. 접대 방식은 유 전 본부장이 이흥주점에서 이 정 실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 그날 술값을 대장동 일당인 이 남욱 변호사와 또 정영학 회계사 등이 대신 내주는 식이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의 진술, 그리고 관련자들의 메모 등을 토대로 정 실장 등을 접대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는요, 검찰이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정 실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법조계에 따르면요, 성남지청은요, 지난 9월 30일에 이 성남시정 공무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도 공모관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 정 실장 등과 함께 자금 마련, 성과급 지급, 조직관리 인사, 선수단 운영까지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출금 역시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서 정진상 실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공인한 최측근 2명이 동시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건데 이것이 이런 수사의 결국 시작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서 시작이 됐다.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털어놓으면서 검찰의 그에 근거해서 정황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모든 게 조작이다.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을 뿐이다. 그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다음에 뭐 다른 대장동 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유 전 본부장이 주장일 테니까. 하지만 최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발부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체포 또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하고 있는 얘기를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봐서는 근거가 있다라고 적어도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사실들인 거죠.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걸로 그렇죠. 네네. 미뤄 짐작할 때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의 경우는 일단 출국 금지가 됐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어떤 이 소문 수준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이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왔고 1, 2년도 아니고 본인 주장대로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허물없이 많은 걸 알고 있는 이런 관계에서 본인이 지금 돈을 줬다라고 또 술을 같이 먹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자금법 등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얘기까지 그런 근거까지도 검찰에 줬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이 정진상, 김용 두 측근들로서는 그야말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정치적인 운명만이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상당히 좀 좌우될 수가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단순한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턱 밑에까지 위험도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방금 소 국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관련한 의혹들은요 대부분이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주장으로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물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그런 사안, 가령 김용 부원장의 대선 자금 수수 의혹,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다음에 그 의혹을 제기당한 사람들은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상황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번 수사 전국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바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어제 김용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김 부원장이 구속된 뒤 첫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이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자금의 성격과 용처를 밝히는 게 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또 검찰이 해당 자금이 대장동 팀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이후 김용 부원장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최종 종착지를 파악하는 것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고 수수 시점이 이 후보의 대선 후보 당내 예비 경선 시기와 맞물리는 만큼 이 돈이 후보 경선 자금으로 확인이 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대선 자금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지난 주말 사이 잇따라서 그 부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은요,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요구한 적도 또 받은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 이어서요, 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법리 공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늘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요,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용 부원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주말 사이에 자신의 SNS에 대선 자금 진실 게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요. 이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불만이 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겠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일원 한 장,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고도 강조했죠. 오늘 김용 부원장의 입장을 전달한 박찬대 최고위원의 목소리와 또 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이 대표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불법 대선 자금이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 남 변호사의 측근이자 천화동의 4호 이사인 이모 씨,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김용 부원장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고 이 관련 증거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중간 전달 역할을 맡았다는 이모 씨가 남긴 메모, 그리고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CCTV 같은 그런 정황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가 만든 현금 중 일부를 정민용 변호사에게 가져다주는 이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이모 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메모를 남겼고 이를 또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씨가 정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과 CCTV 영상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 영상에 돈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야 정치권의 충돌도 날이 갈수록 지금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대장동 특검 카드가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 주말 사이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시계, 그리고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재차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이를 수용할지 분명히 답을 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재차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와도 연관짓지 말고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의혹도 부담스러우면 빼도 된다라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과 오늘 오전 나온 이 대표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이런 정쟁적 요소는 지금 1년이 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 언제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특검을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미 당시 작년에도 저는 분명히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한 장관은요,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뒤에요, 야당의 사과 요구엔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감장으로 향하던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장관님께서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셨다 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과라고 해서 네. 네.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소집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 국감 전면 중단이 아닌 잠정 연기 상태라고 한 만큼 향후 국감 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잠시 후인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국감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단독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 충돌은요, 내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둘러싸고서도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보이콧을 시사하고 나섰고요. 또 시정연설 전까지 대장동 특검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또 한 번 민주 당사를 향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면서 협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 여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면서 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 역시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수용하라면서 내일 시정연설 전까지는 답을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대통령의 국회 발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장 내일로 예정이 돼 있죠.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이제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야 지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정연설 보이콧을 특검 수용 압박 카드로 제시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과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길래 민주당은 이것을 대여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나섰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제적 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하면은 열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뭐 사실상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추경 때 하긴 했지만 네네. 시정연설 성격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런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부 거부하고 본회의장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만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 뭐 모양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시정연설이라는 게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국정 기조라든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여야 의원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대통령도 그걸 바라겠죠. 그래서 야당은 지금 사과와 특검을 받지 않으면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라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좀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로 이 시정연설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여당 의원만 놓고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또 고민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만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지금 주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사이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물밑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황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과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시정연설 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그다음에 특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건 이 대표기관인 국회 책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 역시 이 속이 보이는 물타기이자 수사 지연, 증거인멸 시도라면서 수용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권의 친정권 검사들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꼬리를 자르고 변죽만 울려왔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서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내놨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소환이 되면서 이 대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야당에서는 아니 과거에 지난해입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먼 얘기도 아니고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도 특검 주장하지 않았었느냐. 지금 와서 말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신의 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대표는 당시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신분이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진실 규명보다는 대장동 의혹이 정치적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 대표의 당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서범수 의원님.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검경합동수사본부 등 다 만들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유능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도 가져야죠.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이른바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지적한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이 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퇴진 요구까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소장포로 분류되는 김혜영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를 직접 거론을 하면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김혜영 전 의원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당시에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의원 등과 함께 당내 쓴소리를 도맡았던 그런 소장파로 분류가 되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0 의원 등이 이 대표의 이 당대표 출마 등을 지적한 바는 있었지만 당 내부에서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의원의 이 직설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별 정치인의 발언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직접적 언급을 피했는데 반면에 진성준 이 원내 수석부대표는요, 이 김 전 의원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하면서 자중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김혜영 전 의원을 향한 두 사람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공당이긴 합니다만은 개별 의원이나 개별 정치인들의 입을 저희가 강제로 다 사전에 검열하거나 그걸 통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님 입장은 좀 다른데 김혜영 의원이 문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들이 함부로 표명되어서 당내 분란을 야기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친문으로 분류되는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위한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배경을 놓고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도 겨누고 있다는 인식이 있고 또 만약 친명과 친문의 이 단일 대우가 흔들릴 경우에 이미 본격화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등에서도 이 대응 전선이 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한 뒤에요. 처음으로 민주당 안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문제 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지 또 앞으로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쉽게 진압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출마를 할 때 또 대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대표 출마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한참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아까 김혜영 전 의원의 그런 목소리가 강하게 분출되기는 현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어쨌든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고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른바 이제 적전분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민주당 안팎의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친문과 친명 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자칫하면은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형국이 되면은 공멸한다 이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좀 목소리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관망과 냉소 이러한 흐름들이 당내에 광범위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향후의 어떤 혐의 같은 것들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옹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판하지도 않는 이른바 관망 흐름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흐름들은 민주당 내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이른바 분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좀 내다보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은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에 대한 수사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결국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전 정권 그다음에 야당 모두 충격이 큰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해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지난 22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대준 씨의 유족이 지난 6월에 이들을 고발한 지 넉 달, 또 검찰 영장 청구 나흘 만에 구속이 된 건데요. 재판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련해 지난 21일 심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의 모습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혐의 소명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 불사기를 인정하셨나요? 유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야, 이
네,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명조끼 한자 있다는 보고 받으셨죠? 네, 안 본 걸로 말씀하셨는데 안 본 걸로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원 수사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 혐의 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검찰 주변에서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이 금품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권을 챙긴 부패 공직자가 아니고 또 법정 다툼, 그러니까 법적인 논리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결국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예상과 달리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더더군다나 법원에 의해서 그 영장이 아주 신속히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검찰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으로부터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을 다수 확보하면서 예상을 깨고 이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석 달간 국방부와 해경 등 이 관계기관 실무진 100여 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감청 정보 삭제와 이 월북 보고서 작성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두고 20년 공직 생활 중 가장 이례적 업무 처리였다. 이해할 수 없는 짓이었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서 전 장관과 이 김 전 청장은 영장심사에서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정당한 행위였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서 전 장관은 서해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이 됐고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이 기존 증거 은폐, 이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과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첫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표류대가 갔었다. 예. 이래 갔었을 때 북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이렇게 밝힐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월북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일 날 3시 30분부터 사살된 21시 한 40분까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측에서는? 우리는 북한의 조치를 취한 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계속 확인하고 하는 조치를 해나갔습니다. 최초의 그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럼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첫날은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명동의의 그 불육제 의지하고 있었고 본인의 말하지 않고서는 북한 측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개인 신상 구분이 있었고 그리고 월북이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부분을 수사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구속이 되자 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첩보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를 했다면 무고한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와 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이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이 자리에는 초등학교 3학년인 이 고인의 딸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 쓴 편지 내용도 공개가 됐었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출동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항상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저를 데리고 공원에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입니다. 왜 우리 아빠에게 그런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억울했고 아빠를 구해주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판사님, 제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는요, 사실 이 정부의 검찰이 전 정부의 잘못을 사법적으로 청소하는 작업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측도 있었지만, 하지만 야당이라든지 전 정권 측에서는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구속이 되겠느냐, 구속 안 될 거다,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법원이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영장을 지금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또 다른 충격으로 지금 야당과 전 정권 측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합니다. 두 사람의 영장 발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영장 발부됐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첫 번째는 결국 이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에서 지금 알려진 대로 뭐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고 문서를 허위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자진월북했다라고 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느냐, 나아가서 그러면 이 자진월북이라고 판단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결론을 법원이 좀 내린 것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로 인해서 이제 수사가 윗선으로 상당히 확대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두 사람이 구속이 됐으면 그 두 사람이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동기가 있다면 동기는 무엇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그러면 어디서 누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첫 번째는 지난번에 감사원이 관련해서 한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뭐 서훈 전 안보실장이라든지 고발을 한 그 부분이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검찰 수사는 이제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순을 좀 빠르게 밟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결국 전 정부의 안보라인의 고위급 인사들이 결국 고 이대준 씨를 월북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 이거였고, 결국 그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월북몰이에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전 정부의 다른 고위급 안보라인은 과연 그것에 관여하지 않았겠느냐, 결국 이 부분에 검찰의 수사 상황이 집중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전 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이 국정원 고위층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대준 씨가 숨진 다음 날인 재작년 9월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자진월북 결정을 내리면서 공모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요, 다음 단계로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내부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나 안보실 어디로부터 삭제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 박 전 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첩보 보고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거고 또 월북 여부의 조사는 해경, 국방부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국정원은 본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디에서 제가 깍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빠져난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제가 말을 참 참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국정원장은 청와대나 안보실 어디로부터도 그러한 삭제를 지시받은 적도 없고 또 지시한 적도 없다.
여야에서는 이번 그 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또 문재인 정부의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줄줄이 구속이 되면서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렇다면 조작된 진실에 속았다는 말인가 라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을 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도 조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라는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기획에 따라 사건 결과가 뒤바뀌면서 미리 짜여진 결론대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군 통합정보관리체계 착제 지시와 증거 은폐가 혐의라고 경찰은 주장합니다만 명백한 거짓입니다. 진실 왜곡과 이제 조작이 아니죠. 오히려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고요. 네. 진실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인멸에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결국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또 지난 주말에 또 구속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이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이러한 것 결국은 이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피해자를 갖다가 월북했다고 몰아갔느냐 정권 차원에서 결국 그건데요. 어쨌든 1차적으로 지금 당시의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해경청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결국 최종 책임자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검찰의 칼날이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문 전 대통령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맞지가 않다. 현 단계에서는 어쨌든 전직 국방장관 등이 구속된 상황이고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이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현재는 박지원, 서훈 두 사람에 대한 조사도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를 기정사실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조사를 또 안 받아야 된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한다거나 이 둘 다 옳지 않다. 엄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나중에 조사가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문제는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상한 퇴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지난 22일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갑자기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80살의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한 남성이 일으켜 세우자 마치 끌려가듯 나가다가 옆자리에 시진핑 주석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리커창 총리의 어깨도 툭 건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의 당 대회는요. 잘 짜인 각본에 따라서 연출이 된다고 해서 이 정치학계에서는 권력의 극장이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장면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후 전 수석과 시 주석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퇴장 사건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이날 1인 체제를 확립한 시진핑 주석이 당 원로의 간섭을 막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공청단, 즉 공산주의 청년단 세력의 보스 후진타오 전 주석을 강제로 퇴장시킨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임위에
후진타오가 좌장으로 있는 공청당 계파 인물이 한 명도 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가 하면 퇴장한 이후에도 이 행사 도우미가 후진타오 전 주석 자리에 놓여있던 찻잔에 이 뜨거운 물을 따르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다시 자리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여지를 남긴 행동이 아니냐. 퇴장은 돌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TV나 이런 쪽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후진타오 전 주석이 저렇게 갑작스럽게 퇴장을 하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공식 해명은 아니고요. 중국 관영 매체가 영문 SNS 계정을 통해서 해명을 한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후진타오가 최근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음에도 20차 당대회 폐막식 참석을 고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가 폐막식 도중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수행원이 그의 건강을 위해서 행사장 옆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가 쉬도록 했고 이제 훨씬 괜찮아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해명이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봐야 되는 그런 중국 관영 매체 공식 계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나 볼 수 있는 그런 영문 SNS 계정에 올라왔다. 이 점을 두고서도 이건 뭐냐 상당히 의아하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영문 SNS 계정은요. 중국에서 접근이 금지돼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부 언론은 이 후 전 주석의 퇴장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해명을 올린 관영 매체의 경우에도 중국어 홈페이지나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내용을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중국에서 접속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나 SNS에서도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 퇴장한 영상과 이 사진 등이 삭제돼서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중국 웨이보 사용자들이 검열을 피하려고 후 전 주석을 다룬 옛날 게시물의 댓글에서 이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막혔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과연 후 전 주석 퇴장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진핑 1인 천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어제 이제 폐막이 됐죠. 결국 이제 세계 모든 언론이 핵심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 결국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체제, 그것도 1인 독재 체제, 결국 마오쩌둥과 버금가는 권력을 갖다 손에 쥐게 됐다. 결국 그것이 결정되는 자리에서 아까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진핑 주석 바로 옆자리에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결국은 회의 도중에 퇴장을 한 겁니다. 이를 두고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닌지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후 전 주석 치매에 걸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지금까지 중국 당대회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서방 언론들도 주목을 하면서 이 부분이 결국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보는 해석. 결국은 하나의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실제 내막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이 정말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후진타오 전 수석을 퇴장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후진타오 전 수석이 리커창이라든지 왕양이라든지 후춘화라든지 자신의 이른바 공천단 그 측근들이 이번에 전부 다 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불만을 품고 참석했다, 내 나가겠다고 나간 건지 이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해석이 나오고 그 퇴장이 이번 당대회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부각되면서 시진핑 1인 체제, 최측근들로 전부 다 구성한 이것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국의 현재의 권력 구도의 재편과 향후 중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는 그 해석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피겨 여왕의 결혼식. 김연아 선수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고우림 씨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남편인 고우림 씨는요, 이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요. 김연아 선수보다 5살 연하이기도 합니다. 이 결혼식 사회를 개그맨 신동엽 씨가 맡았는데 두 사람은 과거 그 피겨스케이팅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공동 진행을 맡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우림 씨가 속한 그룹 포레스텔라가 축가를 함께 부르기도 했는데요. 김연아 선수와 처음 만났던 2018년 그 아이스쇼 당시 선보인 노래를 열창을 해서 의미를 더했다고 하죠.
김연아 선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최고 스포츠 스타죠. 따라서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팬들이 많은데 그런 발표 소식 나왔을 때부터 남편 고우림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 아주 컸습니다. 네, 두 사람의 열애와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고우림 씨는 일찌감치 국민사위다 이렇게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고우림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받아서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고요. 또 김연아 선수도 같은 날 SNS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되어 예쁘게 결혼식을 올렸고 큰 축복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결혼과 함께 8년 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예상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죠. 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전 몇 살이죠? 35? 35세 김연아는 뭐 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도 그렇고 이 피겨라는 게 제 가장 장점이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뭐 지도자를 하든 뭘 하든 피겨는 끝까지 놓지는 않고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봤지만 35이면 뭐 네.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까요? 35에 결혼 안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저 38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결혼식 과정 정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워낙 이제 유명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착용한 의상 그리고 소품까지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여느 셀럽의 결혼식처럼 이번에도 김연아 선수가 입은 웨딩드레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본식에서 착용한 드레스는요. 앞서 손예진 씨와 손현재 선수 역시 결혼식에서 입었던 이 레바논 출신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로 화려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유럽 상류층 등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김연아 선수는 자신이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사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착용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반지 가격은 약 2,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부 드레스에 착용한 귀걸이 역시 디사 제품으로 가격은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신혼부부가 하객들한테 준 답례품도 또 특별했다고 합니다. 네, 하객 답례품으로 20만 원 상당의 아까 그 브랜드, 명품 브랜드 디사의 화장품 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해당 세트에는 파우치와 로션, 세럼, 크림 등이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이런 답례품이 화제가 되면서 이제 얼마 전에 결혼했던 현빈, 손예진 두 스타 커플의 답례품도 다시 소환돼서 또 화제에 올랐다고 하죠. 네, 올해 3월 결혼한 이 손예진 씨와 현빈 씨 두 사람의 결혼식 답례품 사진은요. 하객의 SNS를 통해서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이 하객은 답례품 클래스라는 제목과 함께 이 3가지 구성품이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각각 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제품들로 가격만 1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수라장 착륙. 어떤 사건이 벌어졌군요. 네,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올라온 사진에는요, 해당 여객기가 활주로를 지나서 이 수풀에서 멈춰선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로 3번의 착륙 시도 끝에 공항에 착륙하긴 했지만 결국 활주로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체가 상당히 크게 부서졌습니다. 결국 이제 승객, 승무원들 무사한지 이게 또 궁금하군요. 이 땅에 박힌 여객기 앞부분이 찌그러지고요. 또 옆부분도 찢겨 나간 모습인데요. 여객기에는 162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비상탈출에 성공해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는데 그렇다고 해도요. 당시 여객기 안에 있었던 승객들 정말 너무나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여객기 탑승객에 따르면요. 갑자기 급제동 밟는 것처럼 쾅쾅 소리가 나면서 비행기 조명도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한 탑승객에 따르면 상황이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는데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이 도착할 때까지 호텔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한항공은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은요. 오늘 사과문을 통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탑승객과 이 가족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이러면서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탑승객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기체의 모습만 보면 상당히 큰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고 원인이 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밝혀진 거 있습니까? 네, 필리핀 항공 당국은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 여객기 기장은 초기 조사에서 착륙할 때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표시됐고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착륙에 실패한 뒤에 다시 이륙하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 충격을 받고 이 브레이크 유압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켰을 거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이제 좀 더 조사를 하고 좀 더 있다가 밝혀지겠죠. 하지만 이번 사고의 여파 상당히 큰데요. 그 공항이 결국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이 활주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기 이착륙을 추후 별도 공지 때까지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고기가 안전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공항 운항이 재개될 수 있지만 공항에 대형 크레인이 없어서 당장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요, 세부 공항 측과 사고기 견인 조치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최근에 영국에서였죠. 다른 비행기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또 그런 사고도 있었죠. 네, 그게 이제 9월 29일이었는데 승객 198명을 태운 이 대한항공 여객기가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에 이 게이트로 진입 중이던 아이슬란드 에어 항공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 왼쪽 날개와 아이슬란드 항공기 꼬리 날개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사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활주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되면서 지금 해외여행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객기 사고가 발생을 함으로써 결국 여행객들의 불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참 천만다행이고요.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승무원들이 잘 대처를 해서 그나마 좀 무사히 전부 탈출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국토부에서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해서 지금 원인 조사 등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원인이 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번 사고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이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그런 인물인데 방금 전에 대선 장군 관련 검찰 조사에 관한 입장이라는 그런 발표문을 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입장을 밝혔듯이 제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입니다. 이미 경찰, 검찰 소환에 응해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압수수색을 당해서 핸드폰 등도 빼앗겼고 출국 금지도 당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문을 방금 전에 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화요일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